KF-21의 독주 시대가 열렸다.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가운데 최고의 기동성과 저피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격 메리트에서도 다른 전투기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KF-21 초도 양산 물량과 계약 규모가 확정되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대당 단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대의 계약 규모는 총 1조 9,610억 원,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센스 생산하는 F414 엔진 5,562억 원, 하나 시스템 A사 레이더는 1,100억 원으로 총 생산가는 2조 6,272억 원, 이를 20대로 나누면 대당 1,300억 정도입니다. 경쟁 대상으로 꼽히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은 한 대당 1,500억가량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200억 정도 저렴한 편이지만 사실 당초 목표로 했던 1,000억 안팎의 가격 형성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었는데요.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당 1,300억은 잘못된 계산법이었습니다. 초도 양산에는 업체 투자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개발 과정에서 카이가 자체 투자한 분담금 일부를 군이 돌려주는 일종의 환급금입니다. 분담금을 다 낸 뒤 다음 생산분부터는 군이 이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카이가 받은 계약금에서 업체 투자 개발비를 빼면 KF-21 20대의 가격은 1조 5,53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엔진과 A사 레이더를 제외한 카이 순수 제작 KF-21 한 대의 가격은 776억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납품받을 엔진과 레이더에도 업체 투자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모두 합할 시 최종 대당 단가는 950억 원이 되어집니다. 이 경우 경쟁 기종 대비 적게는 500억, 많게는 1,000억까지도 가격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운용 시에 소요되는 유지비 측면에서도 KF-21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시간 대비 낮은 비용을 지니고 있는데요. 개발사인 카이가 전투기 개발, 배치, 운영, 유지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그만큼 유지비가 저렴하며 국산 전투기라 부품 수급이 원활하고 65%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로 엔진과 일부 부품을 빼면 대부분의 부품을 이미 국산화한 상태입니다. 즉 고장이 나더라도 국내에서 쉽게 부품을 구해 수리할 수가 있죠. 실제로 동급 4.5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입은 라팔, F-16 바이퍼, F-18EF 대비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디펜스 위크와 디펜스 뉴스, 에어앤스페이스 포스 매거진 등에 따르면 F-16 바이퍼는 1,000억 원, F-15EX는 1,487억 원, 유로파이터는 1,722억 원, 라팔은 1,800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KF-21은 가장 최신형 항정 장비, 레이더 성능, 비행 성능을 지니고 있고 또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 익형 구조와 저피탑 외형 설계를 지니고 있어 스텔스에 대한 확정성 등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KF-21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이 결국 스캠, 즉 사기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첫 번째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터키의 칸 전투기. 그러나 시제 2호기는 2025년 말이 되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인데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터키인들은 갑자기 두 번째 시제기가 거의 만 2년이 되어야 나온다는 소식에 뻥져서 실수로 잘못 말한 거지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거철이 다 끝났다는 팩폭을 날린 네티즌도 있었죠. 예전부터 칸 프로젝트는 현 튀르키예 에르도안 AKP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관여된 사업이라는 인상을 줄 만한 요소가 많은 것이 불안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즉 정치적 선동 프로파간다를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전투기 도입 사업을 이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우선 2010년대 중반 당시에 2023년 초도비행이라는 무리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유명하며 이러한 초도비행 일정은 2023년이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시점이라 거기에 맞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플랜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엔진 개발 사업에는 관련성이 없는 에르도안 일가 운영업체가 참가하는 것도 지적받고 있죠. 개발 프로그램 외적으로는 2020년대 초반 들어 튀르키예 경제 상태가 엉망이라는 점이 주요 개발 리스크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에르도안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특히 경제학 기본과 반대되는 재정정책으로 인한 매우 높은 인플레와 환율, 이로 인한 외환 보유고 부족과 높은 실업률은 경제 위기 직전의 상태로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고 결국은 선거 기간 내에 첫 번째 시제기를 띄우는 데에 성공했던 칸은 두 번째 시제기를 제작하는 데에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F-21의 경우 시제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심지어 복저형 시제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대꼴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터키 네티즌들은 내년 말이라니 우리가 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너무 늦다. 우리는 너무 느리게 가고 있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성공적인 개발 및 양산까지 착수한 KF-21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최근 미들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착수한 말레이시아가 한국 KF-21과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두고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말레이시아가 수호이 57을 선택한다면 이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조나 밀리터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KF-21과 수호이 57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는 아직 성숙한 무기 시스템으로 간주되기에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대규모 연속 생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 공군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군만이 수호이 57의 소규모 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0대 정도로 첫 프로토타입이 2010년 1월에 비행한 후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실제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마저도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여 지상에서 일부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그 전체 산업단지에 부과된 제재로 인해 말레이시아가 서방 국가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공급망 부족 및 경제 제재로 오히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레이시아는 러시아 물류 제한으로 인해 수호이 30 MKM 전투기의 가용성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올해 2월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의 상황은 심각한데 머지않아 수호이 MKM이 거의 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레이시아 파일럿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며칠을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은 이미 양산이 시작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가장 유리한 후보자가 되게끔 하고 있다라고 했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57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 감격스러운 사건인데요. 만약 1985년에 40년 뒤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해외 시장에서 소련이 만든 전투기를 들러리로 만들고 사업을 수주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긴 5년 전까지만 해도 국뽕 같은 개소리 하지 말라고 욕먹었을 것이 분명하겠죠. 이렇듯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국인들의 저력은 오늘날 KF-21로 증명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단 몇 개국만이 지니고 있는 항공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죠. ADD 주관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엘러빌리티가 현재 항공 엔진 국산화에 뛰어들었는데 하나의 경우 KF-21에 탑재되는 G사의 F414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어 익숙한 편이지만 두산 엘러빌리티의 경우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유일이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죠.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기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은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 분석,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했죠.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초고열인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 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K급 즉 섭씨 1527도 T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측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죠.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도라고 할 때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체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도 해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 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빈 인렛 템퍼레이처로 불리는 TIT, 즉 터빈 입구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가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하나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 대 한화의 구조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의 협력 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거죠. 굳이 비교하자면 구소련권이랑 비슷하게 우크라이나처럼 설계는 이븐체코 프로그레스에서 그리고 생산은 모터시치에서 하듯 엔진 설계는 ADD가 주연을, 두산이 주연급 조연을, 그리고 한화가 조연을 맡고 엔진 생산에 있어서는 한화가 주연 그리고 두산이 주연급 조연을 맡는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도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그 어느 국가들보다 항공 엔진 개발에 가장 좋은 인프라가 형성된 곳이 바로 한국이죠. 한국형 전투기에 한국형 엔진. 이야. 술 가져와! 술! 주마! 오늘의 한 줄 평, 국뽕 빼고 한국형도 나쁘지 않음.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